안녕하세요, 김충현입니다. 오늘은 2024년 헬스케어 시장의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리서치 센터의 모든 헬스케어 애널리스트들을 다 모셨습니다. 일단 2023년을 먼저 좀 돌아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올해는 비만 치료제가 다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올해 가장 강력했던 내러티브가 바로 비만 신약이었는데요. 네. 비만 신약을 개발한 일라이 릴리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기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좀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탑과 바름 라인이 고성장하는 이러한 비만 신약들에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그 현상을 보인 건데요. 릴리는 연초 대비 65% 정도 주가가 올랐고요. 노보노디스크는 50% 이상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금리 기조의 바이오테크 기업들과 그리고 또 디지털 헬스 기업들의 주가는 시장을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가 정말 이슈였던 것 같아요. 특히 제 담당 섹터는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피해를 받았던 그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 하반기 때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바꿔서 얘기하면 그만큼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파괴적인 혁신 신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내년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 특히 이제 빅파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보고 계신가요? 2024년에는 밸류에이션보다는 실적 개선과 확실한 성장 내러티브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섹터로 봤을 때는 빅파마들의 실적 가시성이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그리고 진단 매출액과 그러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코어 비즈니스에 대한 가시성이 좀 더 올라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빅파마들이 지난해 그리고 올해 좀 무거웠던 제너릭 사업부나 바이오시밀러 사업 그리고 또 컨슈머 헬스 부문을 분사하면서 혁신 신약 중심의 외형 성장을 좀 더 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4년도에도 저희가 보고 있는 메가 트렌드,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화하고 있는 비만 시장과 또 알츠하이머 시장에 대한 내러티브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 주요 포인트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3세대 비만 신약, 두 번째 물질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릴리의 젯바운드라는 프로덕트가 연말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젯바운드를 중심으로 비만 시장이 한 차례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보노디스크에서 경구용 비만 신약을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굉장히 시장 성장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적응증 확장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에서 비만에서 대사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에까지 이 GLP-1 계열 의약품들이 효용성을 보이면서 내년에 여러 가지 연구 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주로 터제파타이드라는 물질을 중심으로 이러한 연구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규 모달리티에 대한 성과인데요. GLP-1이나 GIP, 호르몬 말고도 아밀린이나 아니면은 GLP-2 그리고 CTR 같은 신규 타깃에 대한 연구 성과도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주요한 테마로 그 비만과 알츠하이머를 얘기해 주셨는데 탑픽으로 보는 종목들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탑과 바름라인이 성장하는 그리고 또 비만과 알츠하이머 내러티브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빅파마를 저희가 선호하는데요. 그래서 탑픽으로 릴리와 노보노디스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들이 내놓는 그 비만 신약이 내년만 하더라도 합쳐서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액을 기대하는 그런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을 가지고 있는 두 기업인데 비만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어서 두 기업 탑픽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약간 불확실성이랄까요? 그런 부분은 좀 뭐가 있을까요? 바이오테크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분산이 된다면 이 두 테마에 대한 쏠림 현상은 좀 더 약해질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섹터 전반적에 대한 그런 리스크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IRA 약가 인하에 대한 압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FTC에서 대형 M&A에 대한 제동을 걸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이 섹터의 헤드윈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 2023년을 걸쳐서
이 리스크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고 있어서 내년에 주가 하방 압력은 좀 더 약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내년에 새롭게 떠오르는 불확실성이 바로 그 미국 대선입니다. 그렇죠. 지금 빅파마에게는 누가 되든지 좀 안 좋은 뉴스인 게 조 바이든과 그리고 트럼프가 둘 다 약가 인하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거든요. 다만 어떤 당의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에 대한 그런 강도는 좀 더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 중심으로 내년도 전망 잘 들어봤고요. 그러면 사실 비만과 알츠하이머라는 이런 메가 트렌드로 인해서 저희 빅파마가 상대적으로 좀 퍼포먼스가 좋았던 것도 맞지만 그래도 바이오텍도 나름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ADC였었던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이게 ADC가 2022년 아스코 때부터 좀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22년 아스코 학회 때 그 에너투라는 지금 블록버스터가 된 그 항암제가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타깃인 허투가 저발현된 환자한테도 효과가 되게 좋은 결과를 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고형암에도 적응증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내면서 또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미 사실 유방암 말고도 위암이나 비소세포 폐암 이런 쪽으로 다 이제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ADC 시장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ADC가 좀 대세 모달리티라고 좀 저희가 봐도 될까요? 올해 딱 메가딜이 한 건밖에 없었는데요. 화이자가 시젠을 인수를 했습니다. 430억 달러에 인수를 여기서 했고. 시젠은 국내 시젠이 아니라 네, 아니죠. 네. 인수를 했었고 하반기에는 다이이치 상표 그 에너투를 만든 회사인데요. 이제 MSD가 다이이치 상표한테 3가지 ADC 물질을 기술 이전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딜들이 이미 있었고 올해 또 하반기에 좀 신기한 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화이자에게 이제 인수가 되고 있는 시젠 같은 경우 뉴릭스라는 회사랑 기술 이전 계약을 했는데 그 회사가 좀 신기하게 단백질 분해제를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 ADC 끝에 있는 페이로드 부분을 좀 독성 물질이 아닌 다른 단백질 분해제 같은 것들 달아보자라고 시도를 하고 있고 이건 국내 오름 테라퓨틱이라는 회사도 파이프라인 매각을 했는데요. 네.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ADC 관련돼서 굉장히 좀 오히려 더 다양성이 많아질 수 있다. 이제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비만 치료제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던 글로벌 의료기기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올해 7월이죠. 올해 얼마 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올해 7월까지는 굉장히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도 좋았었는데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안 될 만큼 굉장히 좀 센티멘트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이런 영향에서 조금씩 시장이 조금 이성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GLP-1 기반 치료제가 뭐 굉장히 좋은 약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료기기를 어떻게 보면 다 대체하는 그런 거는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다. 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업체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또 저희는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서 좀 시장과 소통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디어도 그러니까 GLP-1 기반 치료제와 일종의 이제 보완 관계이거나 혹은 어느 정도 피해를 받더라도 그 피해가 좀 제한적일 수 있는 업체를 좀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망자료 제목을 이제 그 사격중지 우리는 아군이다 이렇게 좀 잡아왔습니다. 그런 업종들로 이제 당뇨 관련된 웨어러블 업종이나 아니면은 수술 로봇 하는 업체들이 GLP-1 기반 치료제에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빠를 수 있는 업체들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를 볼 때 결국엔 GLP-1 기반 치료제에서 좀 회복이 빠를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좀 찾아보자. 이게 이제 제 메인 투자 아이디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좀 빠르게 좀 정리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도 빼놓을 수 없겠죠. 결국엔 우리 2024년에도 신약 개발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네, 저희 뭐 지난 하반기 전망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24년도는 글로벌 신약 성과에 대해서 성과가 도출되는 시기가 될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게 네.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약품, FDA의 허들을 넘었거나 허들을 넘을 걸로 기대하고 있는 약품들은 제가 좀 크게 한 4개 정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네. 두 번째로는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 네. 세 번째로는 셀트리온의 짐펜트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HLB의 캄렐리즈맙과 리보세라닙의 병용요법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실 이름이 되게 낯설기 때문에 좀 어지러지 하실 수도 있는데 정 이름이 안 와닿으시면 신약 A, 뭐 신약 B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엑스코프리부터 이거는 혹시 어떤 약이죠? 그 뇌전증에 쓰이는 약품이고요. 2020년도에 사실 허가를 받은 신약이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 출시되어 있는 3세대 특허가 만료가 되지 않은 오리지널 신약들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은 약품입니다. 네. 그래서 2020년도부터 출시를 해서 SK바이오팜이 미국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는 약품이고 미국 직판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었던 비즈니스 그렇죠.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사실 매출액이 올라오는 거는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회사를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적자였는데 올해 4분기부터 분기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흑자 기조로 계속 갈 수 있다. 그래서 엑스코프리 이 신약이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이 95%가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밑에에 판관비단에서 비용이 많이 올라왔었던 것들을 이제 커버하고도 넘어가는 수준의 매출액이 나온다. 그러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익이 개선되고 매 분기 이제 계속 경신해서 갈 수 있는 그림으로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많이 언급을 했었던 네. 물질 같은데 레이저 티닙 네. 요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레이저 티닙은 얀센이란 파트너를 통해서 아미반타맙과 레이저 티닙의 병용요법으로서 임상시험을 했고요. 마리포사와 마리포사2의 임상시험 데이터가 나온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마리포사2는 레이저 티닙한테 부정적이었고요. 네. 왜냐하면 독성 이슈 그리고 유효성도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해서 추가 임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얀센이 레이저 티닙까지 포함해가지고 허가 신청할 거는 데이터를 나와 봐야 알 것 같고 그냥 내년 말 정도 아미반타맙과 키모의 조합으로 허가 신청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저 티닙 안 들어간 거죠. 이게 부정적이고 1차 치료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데이터를 냈어요. 일단 타그리소 단독 대비해가지고 한 7개월 정도의 PFS 개선 데이터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얀센이 FDA 허가 신청을 올해 안에 할 거고 프리올리티 리뷰로 갈 건지 아니면 스탠다드 리뷰로 갈 건지가 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만약에 우선 심사로 간다라고 하면 6개월의 허가 트랙, 스탠다드로 간다고 하면 9개월의 허가 트랙이 걸릴 것 같아요. 이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두 달 안에. 얀센이 이 약품에 대해서 원래 21년도 11월 달에 $5 빌리언 포텐셜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도 12월 초 정도에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이터였지만 그래도 FDA 허가가 예정이 되어 있고 신청을 하면 유아한테 들어올 수 있는 마일스톤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로열티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였죠. 짐펜트라. 짐펜트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셀트리온이 이제 사실 바이오시밀러로 원래 램시마를 개발했잖아요. 근데 램시마가 IV 제형이거든요. IV 제형은 이제 병원 가가지고 정맥 주사로 맞는 거죠. 근데 이걸 좀 편하게 맞기 위해서 SC 제형, 피아 제형으로 만든 게 램시마 SC, 유럽에서는 램시마 SC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허가 트랙이 신약 트랙이었기 때문에 브랜드가 짐펜트라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FDA 허가를 획득했고 이제 내년부터 셀트리온이 본격적으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미국의 직판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팔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내년도에 이 짐펜트라 미국 매출액을 5천억 원 이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첫 해에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계시지만 보험 등재 여부에 따라서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닙 그리고 캄렐리주맙 참 입에 안 네. 드네요. 이 병용요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리보세라닙은 HLB라는 우리나라의 회사의 자회사 엘레바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고요. 엘레바라는 회사가 최근에 중국의 캄렐리주맙이라는 물질이 키트루다와 동일한 기전이에요. PD-1 면역항암제인데 캄렐리즈맙과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의 간암에 대해서 사용되는 글로벌 권리에 대해서 HLB의 자회사 엘레바가 이제 라이선스 인을 했습니다. 향서제약으로부터. 지금 FDA 허가 지금 검토를 받고 있고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임상시험 데이터 중에는 OS 데이터 가장 좋은데요. 요 임상시험이 아시아 인구 비율이 한 80%가 되고
비형 간염 비율도 높고 부작용 3, 4등급 부작용 비율도 좀 높다 보니 이거를 가지고 FDA에서 허가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FDA의 허가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가봐야 됩니다. 중국에서 임상시험 많이 했었던 릴리나 노바티스를 파트너 잡아가지고 FDA 허가 신청했었던 베이지나 이노벤트는 22년도에 실패했었는데 네. 최근에 준시라는 업체는 코에루스라는 업체 통해서 굉장히 희귀한 암에 대해서 비인두암에 대해서 허가를 통과했거든요. 5월 달에 가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팬덤이 좀 있는 주식이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시세가 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결국 글로벌 시장과 굉장히 연동성이 있을 텐데 저희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비만과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국내에서도 좀 볼만한, 눈여겨볼만한 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비만 시장 보면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노보랑 릴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끼어들 만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랑 논외로 하더라도 국내의 비만 시장 자체의 포텐셜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어요. 삭센다라는 약품이 우리나라에서 800억 원이 팔리고 있거든요. 국내에 비만 치료제 시장이 한 1,7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도 800억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삭센다는 뭐 아시겠지만 한 1년 정도에 한 7%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 거기에다가 하루에 한 번 맞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제 위고비나 젯바운드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거에서 체중 감량이 2자릿수로 나오니까 폭발적으로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금 삭센다밖에 출시가 안 되어 있는 거고, 한미 같은 경우에는 에페글레나타이드라는 원래 당뇨병으로 개발했었던 약품에 비만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임상 3상을 이번 10월 달에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국내용으로 팔기 위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 임상 2상에서 21주 차에 한 7% 수준의 체중 감량 효과를 냈어요. 그러면 노보나 릴리의 임상 디자인을 따르고 한 1년 56주, 뭐 길게는 한 72주까지 갔을 때에 2자릿수 이상의 체중 감량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삭센보다 더 좋은 포지셔닝으로 국내 비만 마켓에 포지셔닝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국내 비만 마켓에서 돈 벌 수 있는 주자로는 한미약품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도 에자이나 릴리가 신약을 출시하면서 내러티브로서 국내의 센티멘트 개선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돈 벌 회사가 어디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삼바는 고객사가 잘 되면 잘 되는 거예요. 릴리가 뭐 항체 잘 팔면은 삼바한테 수주 많이 주는 그렇죠. 거고, 그런 것들로 보면 지금 이제 지난 7월 달에 에자이 레캔비 허가 받았고 내년 1분기 때 도나네마 허가가 예상이 되는데, 그게 만약에 회사가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팔린다 라고 하면 CMO 수주 이런 것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내 의료기기 섹터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국내 의료기기 굉장히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내년에는 혹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정말 바빴습니다. 정말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도 이런 분위기는 좀 이어나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좀 아이디어로 생각해 볼 만한 거는 바로 금리와 연관된 아이디어입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높다는 건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근데 이것들이 실제로 실물 경제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금리가 올라가면서 할부나 리스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사실 저희 좀 의료기기 섹터에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이제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좀 보고 있고요. 좀 세부 업종으로 미용 기기를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금리랑 미용 기기랑 무슨 상관이냐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를 보실 때 수요를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용 시술의 그 수요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시술을 받는 그런 시술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이 장비를 구매하는 장비 구매 수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할부 리스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 장비를 구매할 때, 특히 고가 장비를 구매할 때 굉장히 주저하는 것들이 좀 많이 관찰이 돼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시술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고 하면 사실 미용 기기 전반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 시술 수요 시장은 둔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차피 수요가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대비해서 가성비가 높은 국내 업체들에게 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이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좀 보여지는 현상 같아요. 고금리로 인해서 좀 프리미엄 브랜드들에 대한 장비 구매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국내 업체들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고금리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미용 산업에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한 3가지 정도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자료들 더 보시면 자세하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에 대한 헬스케어 시장의 전망을 좀 들어봤고요. 저희가 글로벌과 국내 시장 모두 좀 다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첨부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서, 보고서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내년에도 투자 판단에 더욱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